연세 있으시면 집에서 쉬셔야죠. 여기 와서 일만 늘리시면 어떡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걸레를 다시 물에 적셨지요. 이 말을 오늘 처음 듣는 게 아니었어요. 어제도, 그제도, 그 전날도 들었습니다. 그래도 손은 멈추지 않았지요. 수술실에서 30년을 버텼던 사람이 이 말 한마디에 무너질 수는 없었으니까요. 오피스 빌딩의 복도는 낮과 밤이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낮이면 정장 입은 사람들이 종종 걸음으로 지나다니고 커피 향과 복사기 소리가 층마다 가득하지요. 그런데 밤이 되면 모두 사라집니다. 형광등만 길게 켜진 복도에는 아무 소리도 없었어요. 저는 김영숙입니다. 67살이에요. 스스로도 가끔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나이에 새벽 청소를 하고 있다는 것이 말이에요. 그런데 딱히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건 3년 전이었어요.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이었지요. 아침에 밥을 먹고 신발을 신고 나가다가 현관 앞에서 그냥 쓰러졌습니다. 119가 왔을 때 이미 늦었다고 했어요. 그 뒤로 집이 너무 조용해졌지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 갑자기 너무 많아졌습니다. 딸 수지는 서울에서 전세 대출을 끼고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착한 아이였어요. 명절마다 내려왔고 안부 전화도 자주 했지요. 그런데 저는 딸한테 손 벌리는 게 싫었습니다. 짐이 되기 싫었어요. 그래서 일을 찾았지요. 처음엔 마트 계산대를 알아봤습니다. 나이 제한에 걸렸어요. 식당 서빙도 알아봤지요. 몸이 버텨줄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청소 일이 나왔어요. 야간이었고 대형 오피스 빌딩이었습니다. 시급은 높지 않았지만 혼자 하는 일이었어요. 저는 그게 오히려 마음이 편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겠지요. 제가 37년 동안 수술실 간호사였다는 것을. 종합병원 수술실은 전쟁 같은 곳이었습니다. 의사가 메스를 쥐면 저는 온몸으로 그 옆을 지켰지요. 수혈 수치, 호흡 상태, 혈압 변화 3가지를 동시에 봐야 했어요. 손은 다른 일을 하면서요. 그렇게 30년을 일했습니다. 정년을 3년 앞두고 퇴직한 건 남편 병수발 때문이었지요. 그리고 남편이 떠나고 나서도 다시 병원으로 돌아갈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그 손이 걸레를 쥐고 있었어요. 창가 유리를 닦으면서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새벽 도로에 차 한 대가 지나갔어요. 빨간 신호등이 혼자 빛나고 있었지요. 아무도 없는데도 신호는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이상하게 저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도 보지 않아도 그냥 제 자리에서 깜박이고 있는 것. 여기 자국 안 보이세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박지훈 팀장이 서 있었어요. 서류를 옆에 끼고 팔짱을 낀 채로 유리를 훑어봤지요. 저는 유리를 다시 봤습니다. 아주 작은 물기 자국이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다시 닦겠습니다. 진짜 연세 있으시면 집에서 쉬셔야지. 여기 와서 일 늘리시면 어떡해요? 복도 저쪽에서 동료 청소원이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시선을 피했지요. 누군가는 청소하는 척 딴 곳을 봤어요. 그 침묵이 유리 자국보다 더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걸레를 다시 물에 적셔서 유리를 닦았습니다. 천천히 꼼꼼하게. 손이 조금 떨렸지만 티는 내지 않았지요. 30년 수술실 간호사의 손이었습니다. 환자의 심장이 멈춰도 눈 하나 깜짝 않고 움직이던 그 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손은 팀장의 눈을 피해 걸레를 적시고 있었습니다. 그게 서럽다는 생각은 집에 가서 하기로 했어요. 여기서는 그냥 닦는 거였지요. 이 빌딩은 아직 모릅니다. 새벽 복도를 혼자 닦는 이 여자가 어떤 손을 가지고 있는지를요. 그런데 곧 알게 될 거예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박지훈 팀장이 새로이 발령받은 건 6개월 전이었습니다. 그 6개월 동안 저는 매일 밤 같은 복도를 닦았어요. 달라진 건 없었지요. 그런데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었어요. 사람을 오래 보면 알게 됩니다.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를요. 박지훈 팀장의 눈에 저는 처음부터 짐이었습니다. 처음엔 구역이 늘었습니다. 기존엔 한 사람당 3개 층이었는데 5개 층으로 늘었어요. 그 다음엔 휴게 시간이 줄었습니다. 30분 쉬던 게 15분으로 줄었어요. 그 다음엔 급여 차감이었지요. 실수가 발견되면 경위서를 쓰고 2번 반복되면 월급에서 뺐습니다. 청소원들은 10명이었어요. 대부분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이었지요. 몸이 힘들어도 다른 일을 찾기 어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자주 타깃이 됐습니다. 김영숙 씨, 여기 구적 보셨어요? 이게 다 끈 거예요? 어르신, 이 나이에 야간이 힘드시면 낮에 편의점이라도 알아보세요. 거긴 앉아서도 하잖아요. 한 번은 동료들이 다 보는 복도 한가운데서였습니다. 한 번은 엘리베이터 앞에서였지요. 장소를 가리지 않았어요. 저는 그때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하다고 했지요. 다시 하겠다고 했어요. 그 말들이 입에서 나올 때마다 목 안에서 뭔가가 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삼켰어요. 그냥 삼켰지요. 한 번은 동료 미순 씨가 휴게실에서 제 옆에 앉았습니다. 언니,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종이컵에 담긴 커피를 2손으로 감쌌습니다. 따뜻했어요. 그 온기가 괜히 반가웠지요. 괜찮아요. 언니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그 작은 자국 하나 가지고. 나는 언니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참나 싶어요. 그날 밤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 딸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수진이가 받았어요. 무슨 일 있냐고, 또 힘들었냐고, 거기 사람들이 또 뭐라고 했냐고 물었지요. 아무것도 아니야. 짧은 통화였습니다. 핸드폰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한동안 앉아 있었어요. 딸한테 뭔가를 말하려다가 결국 말하지 않은 게 오늘만이 아니었지요. 걱정 끼치기 싫었습니다. 딸도 충분히 힘든 사람이었으니까요. 전세 대출에 혼자 사는 서울살이에 그 아이도 버티는 중이었습니다. 거기에 늙은 엄마 걱정까지 얹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무서웠습니다. 이 일을 잃으면 어떻게 되는 건지가 무서운 게 아니었어요. 이 일마저 없어지면 하루를 어떻게 버티는지가 무서웠습니다. 새벽에 일어나고 유니폼을 입고 버스를 타고 복도를 닦는 그 순서가 없어지면 저한테 남는 게 뭔지가 무서웠어요. 남편이 떠나고 나서 알았지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 얼마나 사람을 갉아먹는지를요. 그 텅 빈 하루가 박지훈 팀장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도 출근했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유니폼, 같은 밀대였어요. 달라진 건 없었지요. 어느 날은 동료들이 다 보는 앞에 저를 세워두고 경위서 양식을 내밀었어요. 물기 자국이 남았다는 이유였지요. 저는 그 자리에서 받아들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서명을 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의사 옆에 서서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기구를 건네던 그 손이었어요. 응급 상황에서도 맥을 짚고 수치를 읽고 정확하게 움직이던 그 손이었지요. 그 손이 경위서 앞에서 떨렸습니다. 그 순간이 수치스러웠어요. 정확히는 수치스럽다는 감정조차 사치인 것 같아서 더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집에는 가지 않았어요. 버텼지요. 그냥 버텼습니다. 이유가 거창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여기를 나가면 저한테 갈 곳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비가 조금 내렸지요. 그때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췄어요. 평범한 소리가 아니었지요. 몸이 먼저 알았습니다. 30년 수술실이 가르쳐준 감각이었어요. 모퉁이를 돌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박지훈 팀장이 쓰러져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입술이 파랗게 변해 있었고 숨소리가 거칠었지요. 그런데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서로 얼굴만 봤지요. 어떻게 해야 하냐고, 누가 할 줄 아냐고 했어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의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무릎을 꿇고 박지훈 팀장 옆에 앉았어요. 두 손가락으로 손목을 잡았습니다. 맥박이 뛰고 있었어요. 불규칙했지요.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30년이 지나도 몸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이 무엇인지를요. 저는 박지훈 팀장의 옷깃을 느슨하게 했습니다. 턱을 살짝 들어 기도를 확보했어요. 그리고 양손을 겹쳐 가슴 정중앙에 댔지요.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몸이 박자를 기억하고 있었지요. 15번 압박 후 인공호흡을 2번 했습니다. 다시 압박을 이어갔어요.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등에서 땀이 났어요. 67의 몸이었지요. 손목이 떨렸습니다. 무릎이 바닥에서 시큰거렸어요.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저한테 한 말들이 머릿속에 스쳤어요. 연세 있으시면 집에서 쉬셔야죠. 그 말들이 스쳤다가 사라졌습니다.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지요. 지금 이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때 박지훈 팀장의 몸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가슴이 작게 들썩였어요. 저는 맥박을 다시 짚었지요. 조금 더 규칙적으로 뛰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구급대원이 뛰어들어왔지요. 구급대원은 응급처치를 한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손을 들었어요. 구급대원은 청소 유니폼을 입은 67의 여자를 봤지요. 잠깐 표정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짧게 고개를 숙였어요. 말 한마디 없이 건네는 그 인사가 어떤 말보다 묵직하게 가슴에 닿았지요. 저는 뒤로 물러나 벽에 기댔습니다. 숨이 가빴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요. 그런데 이상하게 손이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미순 씨가 제 옆으로 왔습니다. 언니한테 그렇게 대한 사람인데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그게 왜였을까요? 미웠냐고 하면 미웠지요. 그 사람이 한 말들이 하나도 잊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몸이 먼저 움직였어요. 생각보다 몸이 빨랐지요. 30년이 가르쳐 준 게 그거였습니다. 감정과 해야 할 일은 별개라는 것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두 손을 내려다봤어요. 주름이 진 손이었지요. 67회의 손이었습니다.
걸레도 쥐고 경위서에 서명도 하고 오늘은 사람의 심장도 살린 손이었어요. 이 손이 아직 쓸모 있다는 것을 저는 다시 알았습니다. 창밖으로 불 켜진 빌딩들이 지나갔어요. 저 빌딩들 안에도 지금 이 시간 혼자 복도를 닦는 사람들이 있겠지요. 아무도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빌딩을 지탱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내일 출근을 할 거예요. 같은 유니폼을 입고 같은 버스를 타겠지요. 달라진 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다는 걸 67은 알고 있었지요. 그런데 한 가지는 달라졌습니다. 고개를 숙이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다음 날 아침 빌딩 전체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박 팀장은 중환자실에서 일반실로 옮겼다고 했지요. 낮 근무자들이 삼삼오오 모여 얘기했습니다. 어젯밤 일이 꿈 같기도 했지요. 그런데 무릎 통증이 현실이라고 말해줬습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지요. 어젯밤에 있었던 일을요. 미순 씨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괜찮냐고, 무릎은 좀 어떻냐고 했어요. 동료들이 다 언니 얘기한다고. 뿌듯하다고 했지요. 저는 그 문자를 읽고 한참을 그대로 있었습니다. 뿌듯하다는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어요. 누군가 저를 보며 뿌듯하다고 한 게 얼마만인지 몰랐지요. 사흘 뒤였습니다. 박지훈 팀장이 아내가 빌딩으로 찾아왔어요. 아이 둘을 데리고 왔지요. 관리 사무실에서 저를 기다렸습니다. 저는 유니폼을 입은 채로 들어섰어요. 아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눈이 빨개져 있었지요. 아이들을 데리고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고맙다고 했습니다. 정말 고맙다고 했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런 장면이 낯설었어요. 저는 할 수 있는 걸 한 것뿐이에요. 아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남편이 많이 반성하고 있다고 했어요. 직접 와서 인사드려야 하는데 아직 몸이 그렇지 못하다고 했지요.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진심이었어요. 박지훈 팀장이 미운 건 여전했지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죽는 걸 바란 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게 옳다는 걸 30년 동안 몸으로 배워온 사람이었으니까요. 감정과 직업윤리는 별개였지요. 그 다음 날 건물주에게서 직접 연락이 왔습니다. 관리 사무실로 와달라고 했어요. 저는 유니폼을 입은 채로 갔지요. 따로 차려입고 갈 이유를 몰랐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예상과 달랐습니다. 건물주가 앉아 있었고 그 옆에 박지훈 팀장이 서 있었어요. 얼굴이 아직 창백했지요.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전과 다른 점이 있었어요. 팔짱을 끼고 있지 않았습니다. 서류도 없었지요. 그냥 서 있었어요. 제가 들어서자 박지훈 팀장이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를 살려주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너무 많이 신뢰를 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이전의 그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권위적이고 날이 서 있던 그 목소리가 아니었지요. 사과라고 하기엔 짧았지만 변명이 없었습니다. 꾸미지 않은 말이었어요. 저는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지요. 그 말을 꺼내는 것 자체가 이 사람에게 쉽지 않았을 거라는 걸 사람을 오래 봐온 저는 알았습니다. 다음에 잘하시면 됩니다. 그게 제 대답이었어요. 더 말하지 않았지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건물주가 조용히 말을 꺼냈어요. 이 건물에 야간 응급 대응 매뉴얼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번 일로 처음 알았다고 했지요. 그날 밤 제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모른다고 했어요. 그리고 잠깐 말을 멈췄다가 청소 일만 하기엔 아까운 분이라고 했습니다. 빌딩 야간 안전관리 보조 역할을 맡아줄 수 있겠냐고 했어요. 급여도 다시 책정하겠다고 했지요.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30년 경력이 아깝다고 처음으로 누군가 말해줬어요. 청소일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었지요. 그 사람이 가진 것을 제대로 쓰고 싶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차이가 컸어요. 박지훈 팀장 앞에서 걸레를 적시던 그 새벽들이 스쳐갔습니다. 그 시간들이 억울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후회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날 밤 자리를 지킬 수 있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지요. 하겠습니다.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어요. 구부정하게 서 있지 않았지요. 똑바로 섰습니다. 수술실에서 30년을 서 있던 그 자세로요. 그날 저녁 퇴근하면서 미순 씨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순 씨, 나 일 바뀌었어요. 청소 그만두고 빌딩 야간 안전관리 한대요. 미순 씨가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울먹이는 건지 웃는 건지 모를 목소리였지요. 정말 잘 됐다. 축하해요, 언니. 전화를 끊고 버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빌딩들이 불빛을 켜고 있었어요. 저 빌딩들 안에도 새벽에 혼자 복도를 닦는 사람들이 있겠지요. 아무도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빌딩을 지탱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직함이 아니라 살아온 시간에 있다는 것. 나이는 숫자가 아니라 쌓인 경험이라는 것. 그리고 언제든 어디서든 필요한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진짜 전문가라는 것을요.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내일 출근이 기다려졌습니다. 새 역할을 시작한 첫날이었습니다. 유니폼은 같았어요. 같은 건물이었고 같은 새벽이었지요. 그런데 달랐습니다. 걸레 대신 매뉴얼 파일을 들고 있었어요. 첫 번째로 한 일은 빌딩 전체 동선을 다시 걷는 거였습니다. 각 층 비상구 위치, 소화기 상태 등을 확인했어요. 10달 동안 청소를 하면서 이미 다 알고 있던 것들이었지요. 빌딩 직원들이 하나씩 저를 알아봤어요. 처음엔 어색했지요. 인사를 먼저 건네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지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눈빛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남이 알아주기 전에 저는 알고 있었지요. 퇴근 시간이 지나고 빌딩이 조용해질 무렵 복도 끝에서 박지훈 팀장이 걸어오는 게 보였어요. 완전히 회복된 얼굴은 아니었지요. 아직 조심스럽게 걷고 있었습니다. 먼저 말을 꺼낸 건 박지훈 팀장이었습니다. 잠깐 시간 되십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일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이 없어요. 저는 잠깐 그 사람을 봤습니다. 팔짱을 끼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서류를 들지 않은 사람이었지요. 그냥 한 명의 사람이 거기 서 있었습니다. 그게 이상하게 낯설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자연스럽기도 했어요. 팀장님, 저는 그날 한 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팀장님이 미워서 망설인 게 아니라 망설임 자체가 없었어요. 사람이 쓰러졌으니까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박지훈 팀장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저도 사실은 그동안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영숙 씨한테 특히 더 심했던 것 같아요. 이유를 대봤자 변명밖에 안 되겠지만 팀장님, 이유는 안 들어도 됩니다. 앞으로 잘하시면 돼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날 밤 퇴근하면서 미순 씨와 함께 버스 정류장까지 걸었습니다. 미순 씨가 먼저 말을 꺼냈지요. 나 요즘 언니 보면서 나도 뭔가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해요. 저는 미순 씨를 봤습니다. 50대 중반의 얼굴이었어요. 고단한 얼굴이었지만 오늘은 뭔가 달라 보였지요. 저는 67입니다. 남편을 먼저 보냈고 30년 일하던 병원을 떠났고 새벽 청소를 했고 팀장한테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그 팀장의 심장을 살렸지요. 드라마 같은 얘기지만 드라마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일어나는 일이었어요. 버티다 보면 만나게 되는 순간이었지요. 어떤 시간도 허투루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 걸레를 쥐던 손이 사람을 살리는 손이 될 수 있다는 것. 나이는 끝이 아니라 쌓임이라는 것을요. 오늘 밤도 저는 빌딩 복도를 걷습니다. 매뉴얼 파일을 들고 각 층 비상구를 확인하고 혹시 모를 순간을 대비하지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 또 그런 순간이 온다면 저는 또 뛸 거예요. 망설이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그냥 뛸 겁니다. 30년이 그렇게 가르쳐 줬으니까요. 몸이 먼저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김영숙은 오늘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 깜박이고 있습니다.